선녀와 나무꾼. 깊은 숲속에서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그래, 어서 이쪽으로 숨거라. 나무꾼이 사슴을 장작더미 속에 숨겨주자 사냥꾼이 달려와 물었어요. 여기 이쪽으로 사슴 한 마리가 오지 않았소? 아, 사슴이요? 저쪽으로 달려가던데요. 고맙소.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나무꾼은 사슴을 장작더미에서 꺼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저를 따라오세요. 사슴이 나무꾼을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연못이었어요. 나무꾼님, 이곳에 오늘 밤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올 거예요. 그럼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숨기세요.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신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된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러자 정말 사슴의 말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사슴의 말이 정말이었잖아. 나무꾼은 선녀들 몰래 날개옷 한 벌을 숨겼어요. 시간이 지나자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나둘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한 선녀는 날개옷을 찾을 수 없었죠. 어머,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저 선녀님의 날개옷은 저에게 있어요.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선녀와 나무꾼은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저 여보, 제 날개옷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나무꾼은 선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날개옷을 꺼내주었어요. 옷을 받은 선녀는 날개옷을 입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였죠. 부인! 선녀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던 나무꾼은 다시 사슴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슴은 나무꾼에게 말하였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 연못에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에 올라타면 선녀들이 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르고 나무꾼은 연못가에 숨어 두레박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정말로 사슴의 말처럼 커다란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도착하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선녀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그 후로 선녀와 나무꾼은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손톱 먹은 쥐. 옛날 또리라는 아이가 절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또리는 손톱을 깎고 나면 깎은 손톱들을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각또각 오늘도 반달 같은 손톱들을 그냥 쓱쓱 털어버렸답니다. 또리야, 손톱을 아무데나 버리면 큰 탈이 날 게야. 잘 싸서 버리거라. 주지 스님이 주의를 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에이, 손톱 좀 버린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사각사각 어디선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줄도 몰랐지요. 또리가 글 공부를 시작한 지 꼬박 10년. 드디어 집으로 가는 날이 되었어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또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표정이 영 이상한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훌쩍 커버린 아들이 어색해서 그러시죠? 절부터 받으셔요. 잠깐! 무난 인사까지 마다하시며 하는 말씀이 글쎄? 우리 아들은 이미 돌아왔는데 아들과 꼭 닮은 자네는 누군가? 에이, 짓궂은 장난치지 마세요. 마침 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손님이 오셨나요? 또리가 뒤돌아보니 글쎄,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지 뭐예요. 두 또리는 서로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는 네가 귀신이렸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진짜 또리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설마 몰라보시진 않겠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난감했어요. 아무리 봐도 판박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그리하여 진짜 또리 가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지요. 진행을 맡은 개똥입니다. 또리 도련님들은 번호표를 붙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꼽 왼쪽에 토끼 모양 점이 있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복숭아. 그런데 모든 질문을 동시에 대답하니까 가족들은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또리는 덜컥 겁이나 말했지요. 가족 여러분, 10년 동안 글 공부를 했으니 서책을 외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진짜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또리는 가장 자신 있는 책을 펼치고 외기 시작했어요. 군자는, 군자는, 아플싸, 다음이 뭐더라? 그런데 긴장한 탓에 그만 살짝 까먹고 말았지요. 실패! 2번 또리 도련님도 외워보시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가짜 또리가 더 빨리, 더 꼼꼼하게 외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2번이 진짜 도련님이군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입니다. 아버지, 제가 또리예요. 예끼, 썩 물러가거라. 여봐라, 소금 흠씨 뿌려 쫓아내거라. 결국 쫓겨나고만 진짜 또리는 터벅터벅 다시 절로 향했어요. 스님, 저 또리입니다. 오늘 내려가지 않았느냐? 저런,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게... 또리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새하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 말씀하셨어요. 들쥐가 또리로 둔갑했구나. 오래 산 들쥐는 사람 손톱 100개를 먹으면 손톱의 주인으로 변신할 수 있단다. 그동안 네가 아무렇게나 버린 손톱들을 다 주워 먹었던 게야. 자,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가짜가 있는 방에 풀어두거라. 예,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짜 또리가 방에서 대자로 누워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말이지요. 또리는 방에 하얀 고양이를 풀고 문고리를 단단히 묶었어요. 내 이놈 들쥐야, 맛 좀 봐라. 으아, 고양이? 어머니, 아버지, 개똥아, 살려줘! 큰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얼른 달려나와 가짜 또리를 구하려 했어요. 우리 아들을 또 못살게 구는 거냐, 또리야! 그때 야옹 찍 문짝만한 들쥐가 방 밖으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요. 에구머니, 쥐? 그제서야 가족들은 가짜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답니다. 세상에, 겉모습이 같다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다시 만난 가족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또리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참, 그리고 절대 아무데나 손톱을 버리지 않았대요.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아이를 갖고 싶어 매일 삼신할 믿게 기도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귀여운 아들 하나 내려주세요. 어느 날 밭을 갈던 아주머니는 커다란 알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머, 웬 알이지? 아주머니는 알을 삶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응애 10달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해구머니나, 내가 구렁이를 낳았네. 아주머니는 아기 구렁이를 항아리에 숨겨서 키웠어요. 며칠 후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웃집의 새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요. 아주머니 계세요? 아무도 없나? 언니들, 이리로 와보셔요. 셋째 딸이 아기 구렁이가 있는 항아리를 찾아 언니들을 불렀답니다. 아유, 징그러.
첫째 딸은 보자마자 돌멩이를 던졌고, 웬 구렁이람? 도망가자! 둘째 딸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안녕, 구렁덩덩 구렁이네. 셋째 딸과 아기 구렁이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구렁이가 16살이 되던 해 아주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 저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뭐? 누가 구렁이에게 시집을 오겠니? 꼭 그 아이여야만 해요. 네? 아주머니가 말려도 말려도 고집을 피우는 통에 결국 이웃집을 찾아갔지요. 저희 아들이 이 집 셋째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가족들은 펄쩍 뛰며 놀랐어요. 싫어요. 징그러운 구렁이잖아요. 구렁이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한참 동안 잠자코 듣고 있던 셋째 딸은 수줍게 말했지요. 좋아요. 구렁덩덩 선비님께 시집 갈게요. 그리하여 구렁이와 셋째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첫날 밤 구렁이가 색시에게 말했어요. 부인, 부탁이 있어요. 큰 솥에 물을 가득 끓여주세요. 네? 알았어요, 서방님. 구렁이가 색시가 끓여둔 물에 퐁당 들어가 목욕을 하자 허물이 스르륵 벗겨지더니 글쎄 잘생긴 선비가 되었지 뭐예요. 어머나!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된 구렁이를 구렁덩덩 신선비님이라고 부르며 신기해했지요. 시간이 흐르고 신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신선비는 색시에게 허물을 건네주며 일렀지요. 이 허물을 잘 간직해 주세요. 단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색시는 고운 보자기에 허물을 싸서 꽁꽁 숨겨두었어요. 며칠 후 색시의 언니들이 놀러왔는데 집 구경을 하다가 꼭꼭 숨겨두었던 허물을 발견하곤 글쎄 아궁이에 홀라당 태워버렸지 뭐예요. 징그러워라. 얘는 뭐 이런 걸 집에 두고 그런담? 색시가 헐레벌떡 왔을 땐 이미 재가 되어 있었지요. 이를 어째, 서방님! 허물이 사라지자 신선비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안 되겠어. 서방님을 찾아오자. 색시는 길을 나섰어요. 깊은 산을 지나다가 땅을 파고 있는 멧돼지를 만났지요. 멧돼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 허벅지만한 칡을 잔뜩 해주면 알려줄게. 색시는 열심히 칡을 캤어요. 땀이 뻘뻘 나고 손에 상처가 가득했지요. 이 정도면 되었지? 냠냠, 남쪽으로 가봐. 멧돼지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자 너른 밭이 펼쳐졌지요.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밭을 기름지게 갈아주면 알려주지. 색시는 며칠 밤을 새워 밭을 다 갈았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요? 옳지, 냇물을 따라가 보거라. 흙투성이가 되어 냇물을 따라 내려갔지요. 냇가에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빨랫감이 산더미같이 많았지요.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빨랫감을 반짝반짝하게 전부 빨아주면 알려주지. 색시는 또다시 며칠 밤을 새워 빨래를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요? 오냐 오냐, 자, 이걸 타고 가거라. 할머니는 바가지와 젓가락을 주었어요. 냇물에 바가지를 내려놓자 배만큼 커졌지요. 젓가락도 쭉쭉 길어져서 노가 되었어요. 색시는 바가지를 타고 강을 내려갔어요. 강을 따라 한 마을에 도착하자 무르익은 벼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새를 쫓고 있었어요. 후여 후여, 구렁덩덩 신선비님 드실 쌀은 남겨두거라. 후여 후여. 신랑의 이름을 들은 색시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구렁덩덩 신선비님이 계신 곳을 아니? 저 집이요. 저도 하인입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어요. 색시는 아이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신선비님께서 아시면 혼날 텐데 딱 하룻밤입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떴어요. 색시는 둥근 달을 향해 신선비를 떠올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고운 나의 서방님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아, 그리워라 내 사랑. 그러자 어디선가 비슷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운 나의 색시도 저 달 아래에 있을까? 아, 그리워라 내 사랑. 색시가 노랫소리를 따라가 보니 꿈에 그리던 신선비가 있었답니다. 서방님! 아니, 부인, 정말 부인이요? 색시와 신선비는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아요. 달님도 축하하듯 드디어 만난 부부를 밝게 비춰주었답니다. 양초를 끓여 먹은 사람들. 옛날 시골에 살던 돌쇠가 한양으로 구경을 왔어요. 때마침 시장에 간 돌쇠는 장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역시 한양은 다르구먼. 온갖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말이요. 그러다 돌쇠는 길고 곱게 뻗은 하얀 막대 끝에 불빛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래요? 이건 양초라는 걸세. 상점 주인은 양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양초가 무척 마음에 든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선물로 이걸 사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에 도착한 돌쇠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양초를 나누어 주었지요. 자,
한양에서 사온 신기한 물건이여유. 이거 참 고맙구먼. 그런데 돌쇠가 너무 들뜬 나머지 양초 사용법을 알려주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준 양초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단 게. 나도 그려. 허옇고 딱딱하고 이 미끌거리는 것을 어디다 쓰는 건지. 이쑤실 때 쓰는 건가? 이 사람아, 이걸로 어찌 일을 쑤시남? 이걸 사준 돌쇠에게 물어보면 고민도 끝인디. 정작 필요한 돌쇠는 꼭두 새벽부터 이웃마을에 가고 없으니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훈장님께 가서 물어보더라고. 그게 좋겠구먼. 훈장님은 이게 뭔지 알고 계실 거구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 댁으로 갔어요. 훈장님, 훈장님께서도 돌쇠가 준 이거 받으셨죠? 그럼 받았지. 그럼 훈장님께서는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요? 그럼 알고 있다마다. 사실 훈장님도 양초의 쓰임새를 전혀 모르고 계셨지만 체면 때문에 안다고 큰 소리 떵떵 치신 거였지요. 자네들, 뱅어라는 물고기도 모르나? 뱅어유? 그렇다네. 뱅어를 잡아 볕에 말린 거지. 응? 그럼 이 위에 달린 실 같은 거는 뭔가요? 그건 뱅어의 주둥이 아니겠는가? 예? 주둥이요? 그럼 이 말린 뱅어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양초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한양 사람들은 이걸 국으로 끓여 먹는다네. 그럼 몸에 기운이 펄펄 솟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훈장님은 부인에게 국을 끓여 상에 내오라고 했지요. 길고 딱딱한 초를 탁탁 잘라 끓는 물에 넣고 소금을 톡톡, 간장을 주르륵, 마지막으로 휘휘 저어주면 촛국 완성이에요. 마침내 촛국을 받은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먹길 꺼려했지요. 저 훈장님, 국에 둥둥 떠다니는 이 기름은 무엇이래요? 이 사람아, 이렇게 기름이 떠다니니 얼마나 몸에 좋은 국이겠는가. 두말 말고 어서 먹세. 결국 마을 사람들과 훈장님은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에구머니, 대체 이게 무슨 맛이래? 한양에서 온 생선이라 그런가 맛도 요상하구먼. 근데 목이 왜 이렇게 따끔따끔거리고 아프다냐? 각자 국을 맛본 사람들은 목에 통증을 느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말하지 못했지요. 그때 이웃 마을에 갔던 돌쇠가 훈장님 집에 찾아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돌쇠야, 네 덕분에 몸에 좋은 뱅어국도 다 먹어보고 고맙구먼. 예? 뭔 뱅어유? 제가 드린 건 양초인디. 양초? 그것이 무엇인가? 캄캄한 밤에 불을 붙여 등불처럼 사용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불을? 돌쇠의 말에 모두들 야단이 났지요. 이를 어쩐담, 불 붙일 때 쓰는 건지도 모르고 끓여 먹었으니. 잠깐, 이거 우리 뱃속에서 이미 불 붙은 거 아니여? 뭐? 불? 그 말에 더 깜짝 놀란 훈장님은 쏜살같이 달려가며 말했어요. 이보게들, 일단 뱃속에 불부터 끄세나. 자, 어서 개울로 빨리 갑세. 훈장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개울가로 하나 둘 뛰어갔지요. 개울에 뛰어든 사람들 모두 머리만 물 밖으로 쑥 내민 채 얼른 뱃속에 붙은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나그네가 개울가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길을 가던 나그네는 개울가 위에 머리들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대낮인데 도깨비들이 장난을 치나? 맞다,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담뱃대에 불을 붙였지요. 이 모습을 개울가에서 본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 사람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나벼. 저 불도 붙으면 큰일인게 서둘러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서둘러 머리까지 몽땅 물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잠시 후 개울가에 머리들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나그네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역시 도깨비들 쫓을 때는 담뱃불만 한 것이 없구나. 이 일을 모르는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가 떠나고도 정말 불이 붙을까봐 한참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더래요, 글쎄.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옛날 고구려의 대모신앙에게 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대모신앙은 잘생기고 똑똑한 호동왕자를 유독 아꼈지요. 소자 세상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 아바마마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거라, 부디 몸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꾸나. 그리하여 호동왕자는 이웃나라 옥저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마침 낭랑궁의 왕 최리도 옥저를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둘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최리는 호동왕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챘지요. 훤칠한 외모와 기품 있는 풍채하며 저 사람은 분명 고구려의 왕자임이 틀림없다. 만약 우리 낭랑이가 호동왕자와 혼인한다면 고구려와 가까운 관계가 될 터이니 침입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야. 그리하여 최리는 호동왕자를 낭랑국으로 초대했어요.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간 낭랑공주는 호동왕자를 처음 보았지요. 캬,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어서 둘이 혼례를 올리고 함께 고구려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거라. 아바마마, 이렇게 갑자기요?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 나온 김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봐라, 지금 당장 낭랑공주의 혼례 준비를 시작하거라. 낭랑공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몹시 당황했지만 잘생긴 호동왕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내심 싫지 않았어요.
얼마 후 성대한 혼례식이 열리고 낭랑공주와 호동왕자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호동왕자는 혼례를 마치자마자 홀로 고구려로 돌아갔어요. 부인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말이지요. 호동왕자가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낭랑공주의 그리움은 날로 커져갔어요. 언제쯤 날 데리러 오실까? 혹시 서방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더 천천히 오셔도 되오니 부디 몸 조심히 오시옵소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낭랑공주에게 은밀한 편지 한 통이 전해졌어요. 호동왕자가 보낸 것이었지요. 우리가 만나려면 부인께서 대신 해줘야 하는 일이 하나 있소. 무기고에 들어가 나팔을 부시고 북을 찢어줘야만 하오. 만약 부인께서 못하신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낭랑공주는 편지를 읽고 크게 상심했어요. 그런데 호동왕자는 왜 나팔과 북을 망가뜨리라고 했을까요? 사실 낭랑국에는 신비한 북과 나팔이 있답니다. 그 북과 나팔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울려 침입했음을 알려주지요. 나라 구석구석 울려서 모두가 위급한 상황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신통방통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니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무기들을 훼손하라는 것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나라를 버리라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호동왕자님, 어찌 이리 냉정하십니까? 낭랑공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생기를 잃어갔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낭랑공주가 방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걸어갔지요. 그곳은 다름 아닌 북과 나팔이 있는 무기고였어요. 한숨 쉬며 북을 어루만지던 낭랑공주는 결심이 선 듯 옷소매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리곤 북을 찢어버렸지요. 나팔 또한 산산조각 낸 뒤 눈물을 흘렸어요. 절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아바마마. 낭랑공주는 방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편지로 써 호동왕자에게 알렸어요. 한편 낭랑공주의 편지를 받은 호동왕자는 이 사실을 급히 대무신왕께 말씀드렸지요. 아바마마, 낭랑국의 북과 나팔이 훼손된 지금이야말로 침입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저에게 군대를 주시어 승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하하, 역시 우리 호동이답구나. 그렇게 하거라. 그리하여 호동왕자는 다시 한번 낭랑국으로 떠납니다. 꽃가마를 타고 부인을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말이죠. 낭랑국 사람들은 북과 나팔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구려 군사들이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요. 대체 북과 나팔이 왜 울리지 않은 것이냐? 전하, 북과 나팔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다 합니다. 어서 빨리 몸을 피하시옵소서. 대체 누가 나라를 배신했단 말이냐? 서둘러 병사들을 집결하고 적들을 막으라 하거라. 하지만 방어를 시작했을 땐 이미 고구려 군사들이 나라 안까지 들어온 후였지요. 최리와 낭랑공주는 맨 앞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호동왕자를 보았어요. 호동왕자가 배신을 하다니 어째서 이런 일이? 그때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바마마.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은 낭랑공주가 아버지에게 고백했지요. 뭐라? 감히 네가 나라와 아비를 배신해? 분노한 최리는 낭랑공주의 변명조차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렸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절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결국 낭랑공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알게 된 최리는 항복하고 말았지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아내 낭랑공주의 희생으로 손쉽게 전쟁에서 이긴 호동왕자는 고구려로 돌아가 승리를 알렸어요. 온 고구려가 호동왕자를 지켜 세우며 다음 왕이 될 자는 호동왕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대무신앙의 첫째 왕비가 분노하였지요. 감히 내 자식이 아니라 호동왕자를 왕의 자리에 앉힌다고? 사실 호동왕자는 대무신앙과 두 번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질투에 휩싸인 첫째 왕비는 대무신앙을 찾아가 호동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지요. 대무신앙도 처음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질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왕비의 절절한 눈물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지요. 결국 대무신앙은 그렇게 아끼던 호동왕자에게 자기 손으로 벌을 내렸어요. 아바마마를 위해 무엇이든 했나이다. 오로지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소자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절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소자가 세상에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나이까? 벌을 받게 된 호동왕자는 진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답니다.